책 읽어주는 남자 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준원이에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이 걱정해주시고 또 응원해주셔서 빠르게 회복하고 돌아왔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앞으로는 컨디션 관리에 더 신경 쓰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낮 12시 책방 문을 엽니다 란 책입니다. 이 책은 예전에 읽어드렸던 누구나 숨겨진 마음이 있다의 출판사인 꿈꾸는 인생에서 함께 선물로 보내주신 책인데요. 1인 출판사로 항상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있는 출판사입니다. 난 12시 책방문을 엽니다는 어쩌다 시작한 책방을 3년째 꾸려나가며 책방지기가 느끼고 경험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책방에 대한 책방지기의 신념, 동네와 이웃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책방과 책방지기를 향한 동네 사람들의 애정이 담뿍 담긴 글을 통해 책과 사람이 만들어내는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대형 서점에서는 느낄 수 없는 작고 아담한 동네 책방을 상상하시면서 오늘도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프롤로그 3년의 기록. 살면서 고생스런 여행을 2번 했다. 2007년에 22일간 자전거로 전국 일주를 했고 2016년에 또다시 자전거를 타고 6개월 동안 북한 접경지역, 티벳, 인도를 여행했다. 첫 여행에서는 밤마다 잠잘 곳을 얻느라 동네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어떤 날은 초등학교 화장실에 침낭을 깔고 자기도 했다. 2번째 여행도 비슷했다. 다만 도구가 좀 더 좋아져서 어디서든 텐트를 치고 잘 수 있었다는 정도의 차이뿐. 다녀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대체 왜 그런 여행을 하느냐고 다들 물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저 이때가 아니면 못할 것 같아서가 전부였다. 더 늦기 전에 시도해보자는 마음이었다. 누군가에겐 무모해 보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2번의 여행은 내가 처음과 시작을 보다 담대하게 마주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래서 자꾸 뭘 겁없이 시작하나? 다행히 서점은 내게 처음이 아니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쭉 해왔던 일이 바로 서점 일, 그러니까 책 파는 일이었다. 학과 수업에 취미를 붙이지 못했던 나는 2007년엔 수업을 야간으로 돌리고 낮에는 해외 원서를 취급하는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냈다. 그게 인연이 되어 2008년 8월 한 대학교에 입점하는 서점에서 함께 일해보자는 제안을 받았다. 그게 내 서점 인생의 시작이다. 책 파는 삶은 2015년 말까지 계속됐다. 책방 매니저, 잡지사 홍보팀장, 출판사의 직영서점 관리자. 그렇게 7년을 일하고 8년째 되던 해에 스스로에게 안식년을 주고자 떠난 것이 2번째 여행이었다. 그리고 그 여행에서 돌아와 나는 내 서점을 열었다. 책 파는 일은 처음이 아니었지만 책방 주인이 되어본 건 처음이라 처음은 아닌데 처음인 게 많았다. 그래서 시행착오도 겪고 보람도 느끼고 후회도 하고 즐겁기도 했다. 힘들 때는 여행이 가르쳐준 것들을 떠올렸다. 이 책은 지난 3년 동안의 이야기 중 극히 일부를 지면으로 옮기려는 시도이다.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후 용서점의 처음을 기억하고 싶을 때 펼쳐보려고 한다. 내게 의미 있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일부 어쩌다 서점 주인이 되다. 용서점의 초창기 상황을 땅 짚고 헤엄치는 중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만큼 일이 술술 풀리던 시기였다. 이렇게 쉬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처음부터 서점 주인이 될 생각이었던 건 아니다. 여행을 마친 후 하고 싶었던 일은 여행 강연이었다. 내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다. 도전해보라고. 모험을 해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말이다. 그건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무엇보다 하고 싶은 일이었다. 실제로 여행 후 한 달 정도는 종종 들어오는 여행 강연을 하며 지냈다. 그러다가 11월 중순쯤 오래된 지인의 연락을 받았다. 40평 정도 되는 공간이 있는데 네가 뭔가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었다. 40평 공간, 보증금 없이 최소한의 세만 내는 조건, 깔끔한 내부 인테리어. 새로 뭔가를 시작하기에 이보다 좋을 수 없었다. 조금 외진 곳에 있는 게 단점이었지만 공간이 워낙 좋았다. 지하 공간이라는 것도 당시에는 감이 오질 않아 겁나지 않았다. 빈 공간을 보고 있자니 집을 가득 채우고 있는 책들이 생각났다. 그래, 일단 그걸 팔자. 그렇게 나의 첫 번째 서점, 덕은동 용서점이 시작되었다. 12월 한 달 동안 준비해서 1월에 오픈하면 좋을 것 같았다. 집에 있는 모든 책장과 책을 옮기고 12월 말에 오픈 이벤트 책 팔아 인생까지 무사히 진행한 뒤 1월 초에 오픈하는 것으로 일정을 짰다. 그런데 막상 집에 있던 책들을 옮기고 보니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다. 서점이라기엔 책이 턱없이 부족했다. 40평 넓이를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우선 이케아의 저렴한 책장으로 빈 공간을 채우기로 했다. 검은색 계열의 날씬한 책장이었다. 다행히 그걸 제외하고는 모두 집에서 쓰던 것들이라 추가로 들어가는 돈은 없었다. 그동안 구박받으며 모았던 것들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이야. 이런 걸 선경 지명이 있다고 하던가. 이케아 책장은 공간을 소개해준 지인과 둘이서 조립했다. 이런 걸 공간을 소개해준 죄라고 한다. 동봉된 렌치로 수십 개의 책장을 조립하다 보니 손이 부르르 떨리고 손바닥에는 구멍이 날 것만 같았다. 며칠에 걸쳐 책장들을 조립했고 일이 거의 마쳐질 즈음 지인이 말했다. 야, 근데 왜 우리 전동 드라이브 안 쓰고 손으로 하는 거야? 아니, 그걸 왜 이제 말해요? 만 권의 책. 책장 30개를 조립해서 줄지어 세워놓으니 꽤 그럴듯해 보였다. 문제는 책장을 어찌나 넉넉하게 준비했는지 약 만 권의 도서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참고로 내가 가지고 있던 책이 1,500권 남짓이었다. 책장의 빈 공간을 채워야 했다. 한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는 분에게서 연락이 왔다. 용영, 서점 연다는 소식 들었어요. 혹시 책 안 필요하세요? 사연은 이랬다. 지인의 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책방을 하는 게 꿈이었다. 약 30년 동안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돈이 생길 때마다 책을 사 모았고 그 결과 무려 약 2만 권의 책이 쌓였다. 말하자면 책과 함께 살아오신 것이다. 그런데 그런 삶이 본인에게는 행복이었을지 몰라도 다른 가족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가족들에게 책은 쓸데없이 공간을 차지하고
공기를 나쁘게 하는 짐일 뿐이었다. 이사를 앞두고 가족들로부터 최후 통첩을 받으신 어르신은 결국 책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연락을 받고 어르신 집에 찾아간 나는 생전 처음 보는 광경에 입이 벌어졌다. 문자 그대로 천장까지 책이 쌓여 있었다. 젊은 사람이 서점을 연다니 축하한다는 인사와 함께 어르신은 자신이 모은 책 전부를 가져가서 서점에 진열해 두면 종종 들러서 보겠다고 하셨다. 2만 권의 책 기증이라니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다. 서가의 빈자리를 2번이나 채울 수 있는 양이 아닌가? 고민 끝에 일부를 골라서 가져가는 것은 안 되는지 여쭙고 협상은 결렬됐다. 어르신은 전체를 다 가져가야 의미가 있다고 고집을 부리셨다. 아쉽지만 발길을 돌렸다. 그날 밤 어르신 집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모르지만 3일 뒤 한결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어르신이 전화를 주셨다. 3일 줄 테니까 그럼 한번 책을 골라봐. 하도 가족들이 뭐라고 해서 말이지. 친구 2명을 동원해서 2만 권의 책을 하나하나 검수했다. 중고 책방을 열자마자 받게 된 고난이도 트레이닝이었지만 전혀 고되게 느껴지지 않았다. 책더미를 뒤지는 게 즐거웠다. 책에 덮인 먼지를 털어내며 우린 지금 보물찾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농담을 주고받았다. 야, 여기 보물이 있다. 그렇게 2,000권의 책을 건져냈다. 그러나 아직 서가의 반이 비어 있었다. 나머지 빈 곳은 어떻게 하나 고민하던 중에 또 한 통의 연락을 받았다. 많은 책이 부부 사이를 방해하고 있다며 좋은 일에 써달라고 했다. 이번에는 3,000권이었다. 이후에도 용서점에 책을 기증하겠다는 이들의 연락이 줄을 이었고 결국 책 10,000권이 채워지는데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몇 가정은 평화를 지켰고 용서점은 서점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이런 걸 윈윈이라고 하던가. 이제 파는 일만 남았다. 온라인 판매. 서점을 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온라인 판매를 염두에 두었다. 사실 온라인 판매가 아니었다면 선뜻 서점을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다. 덕운동이 수색역에서 가깝다고는 해도 누군가 찾아올 위치는 아니었고 무엇보다 내 시간을 확보해 여행 관련 일을 병행하려는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덕운동에서 서점을 시작한 후에도 월 1, 2회 정도는 여행 강연을 다녔다. 당시 외부에 공식적으로 알린 내 계획, 곧 서점 스케줄은 1년 중 12월 한 달은 무조건 문 닫고 여행, 6년 일하고 나면 7년 차에는 1년 동안 여행이었다. 그런 자유는 온라인 판매가 아니고서는 꿈꿀 수 없었다. 한 달 전부터 개인 SNS를 통해 용서점 오픈 소식을 알렸다. 회원을 모으고 선착순으로 회원 번호를 발급했다. 2008년 처음 서점 일을 시작하며 쌓아온 인맥이 힘을 발휘하는 순간이었다. 순식간에 300번이 넘는 번호가 채워졌다. 이후 중고책 사이트 부코아에 용서점 미니샵을 개설했다. 하지만 그곳으론 부족했다. 단순히 책 소개와 판매를 떠나 용서점을 이용하는 독자들을 만나는 공간이 필요했다. 페이스북에 용서점 사람들이란 이름으로 그룹을 하나 만들었다. 이제 이곳은 회원들과 소통하는 공간이 될 예정이었다. 당시 가지고 있던 또 하나의 고민은 메신저의 활용이었다. 메신저를 좀 더 사업적으로 활용하고 싶었고, 그래서 택한 채널이 라인 메신저였다. 라인은 메신저에 코딩을 해서 자동 응답을 한다거나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라인 친구를 모으기 시작했고 곧 40명 정도가 모였지만 생각보다 탄력이 붙지 않았다. 3개월쯤 지났을 때 카카오에서 옐로 아이디라는 비즈니스 계정을 플러스 친구로 바꾼다는 공지가 떴다. 이것이 현재 카카오 채널이다. 무려 10,000건의 메시지를 무료로 보낼 수 있다는 내용에 미련 없이 카카오톡으로 옮겨왔다. 며칠을 들여다본 후 플러스 친구에서 제공하는 카드 뉴스 형식의 메시지에 책 표지를 담아 회원들에게 보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연일 완판을 달성했다. 이 같은 형식의 도서 제안에 독자들은 좋은 반응을 보내주었다. 이 카드 뉴스 형식의 메시지는 용서점이 첫 1년을 보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12시에 보내는 메시지. 메시지를 한번 보낼 때 보통 40권의 책을 등록해서 보냈다. 10,000권 중에서 40권을 고르는 게 관건이었다. 큐레이팅이 필요했다. 큐레이팅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한 건 2011년에 다니던 회사에서였다. 갤러리에서나 쓰일 것 같은 이 표현은 점차 여러 영역으로 퍼져나갔고 서점들도 너도 나도 큐레이팅 서점을 표방했다. 나는 이를 조금 다른 의미로 활용했다. 단순히 독자가 고려할 대상에 숫자를 줄여준다는 것으로, 즉, 선택은 독자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서점은 다만 별로인 책을 걸러내는 정도만 기능하는 것이다. 느슨한 큐레이팅이었다. 한 가지 고민은 용서점이 보내는 메시지를 스팸으로 여겨 거르는 일을 어떻게 막느냐 하는 것이었다. 책 광고인이 스팸으로 여기는 게 당연하다. 그걸 최소화시키는 게 목표였다. 우선 메시지 정송 시간을 낮 12시로 고정했다. 그리고 마치 점심시간을 알리는 알람처럼 메시지를 포지셔닝했다. 오늘도 책 구경하시고 점심 맛있게 드세요. 같은 시기였다. 점심시간은 어디나 대체로 비슷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시나마 여유를 갖는 때라는 계산에서였다. 시작은 좋았다. 이런 류의 메시지가 늘어나면서 그 시간대 자체가 스팸 메시지가 오는 시간이 되고 말았지만 스팸의 느낌을 줄이기 위해 메시지를 시리즈로 구성하기도 했다. 한 권의 책에서 밑줄 친 문장들을 나눠서 보낸다거나 하는 식으로 메시지에 딸린 책 목록을 굳이 보지 않아도 메시지만으로 약간의 유익을 누릴 수 있다면 성공이라는 생각이었다.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카드뉴스 형태로 발행했다. 카드뉴스를 넘기다가 마음에 드는 책을 발견할 경우 댓글로 해당 책의 번호를 남기면 그게 곧 예약이 되는 시스템이었다. 보통은 서가를 거닐며 눈에 띈 책, 소위 필이 꽂힌 책들이 그날의 책으로 당첨됐다. 오히려 이렇게 무작위로 선택된 책들의 구성이 누군가에겐 그 시기에 꼭 필요한 책을 만나는 세렌디피티가 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금 제 상황에 꼭 필요한 책이었는데 메시지로 받아서 놀랐어요. 라는 답을 종종 받았다. 가끔은 독자편에서 구체적인 큐레이션을 요청해 오기도 했다. 자신의 관심사를 밝히며 어떤 책부터 봐야 할지 모르겠다는 문의를 남기는 것이다. 이런 문의가 있을 땐 카드 메시지와 별개로 품을 들여 책을 제안했다. 어쩐지 조금 신이 나기도 했다. 책 목록과 간단한 설명을 덧붙여 답을 보내면 대부분 성공이었다. 제안해주신 책들이 좋네요. 모두 주문해주세요. 이렇게 연결된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용서점의 단골 고객이 되었다. 서점 노동자의 덕목. 독자는 서점의 손님이다.
그런데 그들의 책에 대한 관심이나 지식 수준은 천차만별이다. 올해 들어 처음 책을 사는데요부터 좋아하는 작가의 책은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까지 정말 다양하다. 저 이 작가를 주제로 석사 논문을 쓴 사람입니다. 서점에서 일하던 시절 열심히 책을 설명하다가 손님에게서 이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설명이 필요하지 않는 독자에게 과도한 친절을 베푼 것이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린다. 나는 왜 내가 상대방보다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했을까? 책이나 저자에 대한 알매 정도뿐만 아니라 독자가 책을 만나는 방식도 제각각이다. 온라인으로 책의 정보를 찾아보고 구입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지나가다 우연히 들른 책방에서 단순히 제목이나 표지가 마음에 들어 책을 구입하는 이가 있다. 처음 접하는 주제에 흥미를 갖고 도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특정 장르나 주제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있다. 이토록 다양한 독자를 대하기 때문에 서점 노동자가 갖춰야 할 첫 번째 덕목은 책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지식, 사람에 대한 감각이다. 실제로 서점을 운영하며 독자의 요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곤란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위로가 필요해서 자존감에 관한 책을 추천해 달라는 손님에게 자존감은 책을 읽는다고 생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따위의 조언을 한다거나 앞서 말한 것처럼 전공자 앞에서 쓸데없이 어설픈 지식을 나열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다. 그런데 다양한 독자에게 각각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감각은 글이나 강의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내 결론이다.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고 실패의 경험을 쌓아가는 수밖에 없다. 경험을 해봐야 친절과 열정이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된다. 나는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통해 내 생각이 아닌 상대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과 내가 아는 것을 상대도 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런 깨달음을 통해 용서점은 오늘도 느슨한 큐레이팅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독자는 어디에나 있다. 모든 장사가 그렇듯 서점도 시장이 있어야 유지된다. 서점에게 시장은 독자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서점은 책을 사서 읽는 독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매 독자의 수는 꾸준히 줄고 있다. 최근에 한국 성인의 절반이 1년에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는다는 기사를 봤다. 절망적인 이야기다. 서점 일을 하려면 독자가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용서점 큐레이팅 메시지를 받아보는 사람은 900명 정도이고 그동안 한 번이라도 용서점에서 책을 구매한 적이 있는 독자는 이제 곧 3,000명이 된다. 이 숫자는 용서점과 연결된 책을 좋아하는 사람의 수로 읽힌다. 실제로 용서점 운영을 받쳐주는 든든한 지원군들이다. 그런데 저런 숫자가 아니더라도 책 파는 일을 멈출 수 없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루는 무려 전라도 광주에서 손님이 찾아왔다. 도대체 전라도 광주에서 덕은동 이 외진 곳까지 왜 찾아온 걸까? 나는 진심으로 궁금했다. 아니, 그 멀리서 찾아오실 곳이 아닌데요. 이후에도 나는 여러 차례 여러 사람들에게 왜 이곳까지 왔는지 묻곤 했다. 책 보는 사람이 점점 줄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책은 누군가에겐 가장 매력적인 매체다. 책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 또 누군가에겐 독서가 유일한 선택지일 수 있다. 실제로 용서점 모임에 나오는 멤버 중 한 분은 영상을 보는 것이 괴로워서 책 읽는 게 눈으로 갖는 유일한 문화 활동인 분이 있었다. 그 괴로움을 겪어보지 않은 나는 그 고통을 모르지만
어쨌든 책이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다. 책방을 하며 몸으로 체득한 사실은 독자는 어디에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독자란 용서점을 통한 독자를 뜻하진 않는다. 책방 주인으로서 당장 용서점의 수익이 느는 것보다 중요한 건 독자의 존재이다. 그런 점에서 독자의 존재를 확인하는 일은 내게 기쁨이다. 얼마 전에는 용서점이 소개된 TV 프로그램을 보고 은평구에 사시는 한 어르신이 방문하셨다. 방문 목적은 격려와 응원. 책방에 들어서자마자 그분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다. 힘들죠? 그래도 잘 해나가고 있어요. 그 따뜻한 말에 울컥 감정이 요동쳤다. 아, 책방하기를 참 잘했다. 서가를 비워야 합니다. 용서점이 초기에 밀었던 메시지가 있다. 여러분의 서가에 책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의미의 메시지였다. 아니, 책 좋아하는 사람에게 책이 많은 거야 당연한 일인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고 반문하는 이들이 꽤 있었다. 그런데 내 경험에 비춰보면 또 주변에 책 좀 본다 하는 애서가들을 봐도 책 욕심을 주체하지 못해서 결국 사단이 나는 경우가 많았다. 솔직히 서가의 책들은 독자의 지식 수준을 보여주기보다는 독자의 책 욕심을 보여준다. 대부분이 그렇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점의 책 정리를 물어봤다. 책 정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몇 권의 책을 남기면 될까요? 의외로 책이 많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특히 부모님이나 지인으로부터 책을 물려받은 경우 고민은 더 컸다. 책마다 사연과 의미가 있어 도저히 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언젠가는 그 책을 찾게 될 것 같은 마음이 책 정리를 방해했다. 용서점의 제안은 아주 단순했다. 최근 1년 사이에 펼쳐보지 않았다면 아마 이후로도 보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실제로 두고 볼 책을 먼저 골라내세요. 그리고 그 책을 제외한 나머지 책들은 서가에서 빼면 됩니다. 서가 정리를 요청받고 많은 이들의 집을 방문했다. 책을 정리한다는 명목하에 독자의 서가를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다. 덕운동 시절의 매력적인 업무 중 하나였다. 서가에 꽂힌 책을 보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이 보인다. 어떤 일을 하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삶의 고민이 무엇인지 등. 그런데 기존에 서가에 꽂혀 있던 책도 독자에 대해 이야기해주지만 그 중에 고르고 골라 결국 남겨진 책들엔 주인에 대한 훨씬 많은 힌트가 담기곤 했다. 끝까지 남는 책이 결국 지금의 나를 말해주는 셈이다. 여기서 한 가지 수줍은 고백을 하자면 내 방에는 책들이 넘쳐난다. 이런 게 바로 내로남불인가 싶다. 서가를 정리한다는 것.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이 퇴사를 했다. 하는 일은 출판 영업이었지만 늘 다른 꿈을 꾸던 사람이었다. 사진을 찍는다거나 하는. 결국 그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전혀 다른 일을 시작했다. 한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 또 다른 지인을 통해 그가 서가를 정리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서가를 정리하려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용서점 통해서 하시면 어때요? 오랜만에 연락해서 이런 이야기라니 싶었지만 그는 내 뻔뻔한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다. 그의 거실은 한 면이 책장으로 되어 있었고 거기엔 얼핏 봐도 1000권이 넘는 책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다. 가져간 10수개의 이삭 박스가 부족할 정도의 양이었다. 대다수는 경영 관련 서적과 마케팅 관련 서적이었고
인문, 철학 관련 서적도 상당했다. 깨끗하게 잘 보존된 걸 보면 아마도 업무를 위해 참고 서적으로 주문한 게 아닐까 싶었다. 이 중에 얼마나 정리할 생각이세요? 전부 다요. 제가 쓸 책은 따로 빼놨어요. 더 이상 본인이 하는 일과 상관이 없어서인지 그는 책에 아무런 미련이 없어 보였다. 정보를 담고 있는 새로운 매체들이 많이 등장했지만 여전히 책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매체이다. 적어도 직무와 관련해서는 책처럼 든든하고 믿을 만한 자료가 없다. 익숙해져야 하는 낯선 무언가를 만났을 때, 더 깊고 높은 수준의 배움이 필요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을 찾는다. 그래서 우리의 서재엔 내 취향이나 취미와는 상관없는 책들이 놓일 때가 많다. 한마디로 살기 위해 읽기도 하는 것이다. 지인이 서가의 책들을 뽑아내는 모습을 보는데 괜히 내가 후련했다. 꽤 오랜 시간 그곳에 있었을 책들을 지체 없이 옮기는 그의 손에서 단호함이 보였다. 오래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고 이제는 자유를 얻고 싶은 마음이 느껴졌다면 지나친 감상일까? 텅 빈 서가를 바라보며 앞으로 꽂힐 책들은 부디 그가 바라고 꿈꾸는 일과 관련된 것이면 좋겠다고 잠시 빌었다. 오래된 책. 내가 소장했던 책들은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책들이라 오래될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중고책이라든가 희귀본 같은 것엔 생각이 미치지 않았다. 그러다가 용서점 초창기에 2만 권 중에 2천 권을 고르는 과정에서 중고책의 새로운 가치에 눈을 뜨게 되었다. 이를테면 이런 책들이다. 유희열 사파집 5만 원, 이성복 초판본 20만 원, 친일 문학론 가격 매길 수 없음, 김대중 옥중서신 친필 사인본 가격 매길 수 없음, 고정의 친필 사인본 가격 매길 수 없음, 뿌리 깊은 나무 잡지 3만 원에서 5만 원. 그런데 이런 책들은 특정 사람들에게만 의미가 있다. 책을 읽지 않거나 그 책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이에겐 그저 냄새나는 오래된 책일 뿐이다.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폐지. 서점 오픈 행사 때 찾아와준 손님들에게 감사해서 충동적으로 고서적 중 3권을 선물로 풀었다. 그 중에는 무려 이성복 초판본도 있었는데 그걸 받은 이의 표정이 그리 밝지 않았다. 이게 좋은 책이에요? 속으로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모른다. 그 후로는 고서적을 다루는데 더욱 신중하게 됐다. 때로는 돈을 받고 팔기보다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에게 선물하는 게 더 기뻤다. 얼마를 받아야 할지 계산하는 게 더 어려운 일이기도 했으니. 올해 초 용서점이 TV에서 소개됐을 때 진열용으로 남겨두었던 고서적들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특히 옥중서신은 방송 후 많은 사람들이 판매 여부를 물어왔다. 집안을 갑오로 삼겠다고 연락해온 분도 있었다. 헌책방이 단지 책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때 알았다. 책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에 값을 매기고 그 가치를 보존하는 역할까지 하는 게 헌책방이다. 요즘은 희귀본들도 온라인으로 가격 비교가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최저가 경쟁이 붙고 일부에선 가치에 비해 말도 안 되는 헐값에 거래되기도 한다. 팔아야 하는 사람에게는 분명 사정이 있을 것이고 책의 가치를 알면서도 최저가를 찾아 헤매는 이들의 마음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어쩐지 마음이 아프다. 달콤했던 시간들. 덕은동 용서점에서의 시간은 책방 주인을 꿈꾸는 사람들이 을에 상상하는 모습을 어느 정도 구현해낸 시간이었다. 당시 내 하루 일과는 이랬다.
아침 9시에 출근, 오전에 간단히 청소를 하고 그날의 택배 발송건과 오전 방문 예약 손님 여부를 확인한다. 오전 업무를 마치면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식사 후에는 서점 인근 뒷산으로 소화를 시킬 겸 산책을 간다. 돌아와서 2시까지 이런저런 일들을 처리하고 30분 동안 낮잠을 잔다. 오후에 방문하는 손님이 있으면 접대를 하고 손님이 없는 날엔 출판사와 서점, 독자를 잇는 일을 구상하다가 6시에는 퇴근. 업무나 사람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도 없고 읽고 싶은 책도 마음껏 보며 여유롭게 시간을 누렸다. 책방은 모름지기 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여유로움이 있었기에 학교를 마치고 서점에 들르는 중학생 민수와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같이 탁구를 치고 사춘기 소년의 학교 생활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책을 판매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손님이었지만 그와 보내는 시간이 조금도 아깝지 않았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시간과 마음만큼은 넉넉한 사람, 그게 나였다. 책방 주인이라면 모름지기 그 정도 매력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서점을 하려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일상을 상상한다. 무언가에 쫓기는 일 없고 좋아하는 책 실컷 읽고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하는 여유로운 일상. 한마디로 한량 같은 삶이다. 그러나 책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지인이 서점을 차린다고 하면 마냥 달콤한 이야기만 할 수는 없는 게 사실이다. 책을 팔아먹고 사는 게 꿈처럼 낭만적이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해보니 정말 그렇다. 하지만 책방 주인을 꿈꾸는 이들에게 서점은 이미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나는 안다. 가끔은 꿈 자체가 살아가는 힘이 되니 말이다. 현실과 조금은 동떨어진다 해도 서점에 대한 이 같은 로망마저 없다면 대체 누가 서점을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덕은동에서의 여유롭던 날들은 지금도 내게 큰 힘이 된다. 나는 더 바빠지고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해 서점을 시작한 게 아니었다. 책과 더불어 좀 더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책을 매개로 사람을 만나려는 게 서점을 시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였다.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비록 현실의 벽을 넘기 위해 누구보다 오래 일하고 또 이런저런 일들을 도모하고 있지만 내가 지향하는 서점인의 삶은 덕운동 시절을 향해 있다. 그때 매일 만나 대화를 나누던 민수는 잘 지내는지 궁금하다. 내가 만일 그 자리를 더 지켰다면 지금쯤 민수와는 어떤 관계가 되어 있을까? 참 좋았던 시절, 유일하게 아쉽게 기억되는 일이다. 땅 짚고 헤엄치다가 순풍에 돛단 듯이란 표현 그대로 모든 게 술술 풀리던 시절이었다. 시작부터 그랬다. 넓은 공간을 선물 받고 누군가는 책을 감당하지 못해 흘려보내고 용서점은 그 책을 다시 필요한 이들에게 적정한 가격을 매겨 판매하고 게다가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고 우편으로 발송하다 보니 사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도 거의 없었다. 시간은 많고 에너지는 넘치니 출판에 관한 다양한 기획을 세워보고 그에 따른 실험들을 실행하기에도 좋았다. 그러니까 땅 짚고 헤엄치는 사람은 하나만 조심하면 돼요. 팔만 안 부러지면 되는 거지. 그 시절 지인들을 만나면 농담처럼 말하곤 했다. 과연 어떤 일이 팔이 부러지는 것에 해당할지에 대한 생각이나 그에 따른 대비 같은 건 없었다. 사실 나는 덕운동의 그 평온한 시간이 꽤 오랫동안 이어질 줄 알았다. 팔이 부러질 만한 위험 요소가 딱히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점을 연 지 9개월째가 되었고 늘 그렇듯 여유롭게 땅을 짚고 헤엄을 쳤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팔이 부러졌다. 어머니가 쓰러지신 것이다.
어머니는 망원동에서 용국수라는 작은 국수집을 운영하셨다. 2년째 접어들었을 때 망원동의 월세는 2배로 올랐고 결국 하던 가게를 넘기고 합정으로 자리를 옮겨 절반으로 줄어든 공간에 새로 가게를 꾸렸다. 그 과정에서 무리를 하신 걸까? 오픈한 지 일주일이 되던 아침, 어머니는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멈췄다. 아니, 모든 것이 뒤집어졌다. 갑자기 닥친 상황에 당황할 새도 없이 새로운 일상에 적응을 해야 했다. 병원에서 먹고 자며 4개월을 보냈고, 그러는 동안 서점은 문을 닫았다. 서점의 존폐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었다. 그만두지 마.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돈 때문이었다. 어머니가 큰 수술을 받으시지는 않았지만 월 수백만 원씩 나오는 병원비를 용서점 매출로는 감당할 수 없었다. 월급의 전부를 병원비로 사용하게 되더라도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했다. 무엇보다 방치된 채로 있는 용서점을 보면 더 늦으면 아예 감당할 수 없게 될 것 같은 불안감이 몰려왔다.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어머니께 현재 사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취직 자리를 알아보겠다고 했다. 그런데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그만두지 마.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완강함에 나는 포기하려던 마음을 접고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다. 우선 서점을 옮겨야 했다. 거리상 집, 서점, 병원을 오가는 건 무리였기 때문이다. 동선이 짧은 곳을 찾는 게 급선무였다. 막상 이사를 하려고 하니 눈앞이 캄캄했다. 지금의 형편에 맞는 공간을 찾는 것도 일이었지만 기존의 서점을 비우는 게 더 큰 문제였다. 과연 이 많은 책이 들어갈 장소가 있을까? 보기만 해도 마음을 푸근하게 해주던 책들이 이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어 있었다. 덕운동 서점만큼 큰 공간을 운영할 수는 없었다. 결국 따로 창고를 구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 그때 문득 서점을 열기 직전에 다녀온 자전거 여행이 떠올랐다. 백두산의 칠도구 폭포를 찾아가는 여정이었는데 산속에서 신나게 달리다가 그만 진창에 빠지고 말았다. 체인에 진흙이 엉겨붙어 페달이 돌아가지 않았다. 제대로 서지도 못해 자전거는 진창에 박혔고 덕분에 내 걸음도 멈췄다. 당황한 상태로 한참을 머물러 있었다. 다행히 진창 아래쪽으로 시냇물이 흘렀고 물통 2개에 물을 담아 진흙으로 엉망이 된 체인을 씻어냈다. 그렇게 한동안 씨름한 끝에 진창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비록 브레이크 한쪽은 고장이 나고 바퀴 상태도 말이 아니었지만 어쨌든 다시 움직일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여겼었다. 삶도 마찬가지란 생각이 들었다. 최악이라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늘 피할 길은 있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다 보면 어떻게든 길은 연결되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새로운 용서점의 시작을 주변에 알렸다. 그즈음 책팔아 이사라는 행사를 했다. 이름이 곧 내용이자 취지인 행사였다. 책 팔아서 이사를 갑니다. 이것은 운명인가? 집과 일터와 어머니 병원을 최대한 한 번에 이을 수 있는 지역이 필요했다. 역시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었다. 원래 살던 서울집의 주거비로 집과 서점을 다 구하려면 서울 밖으로 나가야 했다. 그러면서도 서울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 역곡은 서울과 인접해 있으면서 서울보다 저렴한 지역이었다. 원래 뭐든 한 번 꽂히면 바로 밀어붙이는 성격이라 첫 번째 부동산에서 가장 처음 보여준 곳으로 정하려는 마음이었다. 도로가에 있었고 곧 재개발을 앞둔 허름한 건물의 상가였다.
어머니를 돌보는 게 우선이었기에 동선과 비용만 맞으면 공간이나 위치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런데 계약을 하러 간 자리에서 건물주가 계속 불합리한 것을 요구했다. 계약을 1년 단위로 해야 한다든지 나가라고 하면 군말 없이 나가라든지. 거기까지는 받아줄 생각이었는데 연금 수령을 이유로 이면 계약을 요구하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렇게 첫 번째 장소는 탈락. 이후 제안받은 몇 군데는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아 거절을 거듭하다가 현재 자리를 발견했다. 20년 넘게 세탁소가 있던 자리였는데 가게 주인의 사정으로 급하게 빼야 하는 곳이었다. 다른 곳들과 비교해서 월등히 좋은 조건이었기에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그동안 본 가게들에는 없던 화장실과 작은 방이 포함되어 있었고 천장이 높았다.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건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건물주 아주머니였다. 사람은 살아온 흔적이 얼굴에 남는다는데 그건 진리인 듯하다. 앞에 만났던 얼굴들과는 너무 다른 인상이었다. 계약을 하고 나서야 근처에 재래시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른다. 전에 살던 동네에도 시장이 인접해 있었는데 나는 일부러 시장을 통과해 출퇴근할 정도로 시장을 좋아했다. 시장 상인들이 뿜어내는 삶의 에너지가 좋았다. 그들의 정직한 노동을 보고 있으면 내 가슴도 뜨겁게 뛰었다. 그런데 급하게 털을 잡게 된 새로운 동네에 망원시장 못지않게 활성화된 시장이 있을 줄이야. 희망지역, 입주 조건 등을 적고 하나씩 체크하며 찬찬히 고른 동네가 아닌데 재래시장이라니. 왠지 자꾸 운명이란 단어가 떠올랐다.